서울 외곽 아파트가 뭐예요? 차라리 강남 아파트 전세라도 해줬으면 저리라도 했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나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모은 10억 원. 그 돈으로 마련해준 새 아파트를 며느리는 이런 데라고 부르며 강남이라면 절을 했겠다며 저를 무시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싸가지도 염치도 없는 며느리 눈에 피눈물 나게 복수해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평생을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김영희, 올해 62이죠. 남편 없이 홀로 외아들 민준이를 키우느라 한 끼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식당 일을 하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쉴 틈 없이 뛰어다녔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영희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민준이가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때는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많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영희는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도록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취업 준비할 때는 비싼 정장 한 벌 사주고 자신은 낡은 겨울 외투로 3년을 버텼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드디어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되었고 영희는 이 돈으로 서울 외곽에 새로 지은 반짝반짝한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영희는 깨끗한 마룻바닥과 넓은 거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준이가 이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영희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아들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쏟아부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지만 영희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결혼식 날 영희는 며느리 수아를 상견례 이후로 처음 제대로 마주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정말 예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돈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저 며느리가 긴장해서 그런 거겠거니, 사돈들도 낯을 가려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줬죠.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희는 신혼집에 아들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 재료며 수아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잡채, 재료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수아가 파자마 차림으로 누워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배달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희가 들어왔는데도 수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죠. 수아야, 엄마 왔어. 밥은 먹었니? 그제야 수아가 귀찮다는 듯 한쪽 눈만 뜨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셨어요? 전 배달시켜 먹었어요. 영희는 며느리의 무뚝뚝한 태도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텅 비어 그 흔한 김치 한 통이 없었어요. 우유 몇 팩과 탄산음료, 그리고 배달 음식 남은 것들만 냉장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장바구니에서 고기와 채소를 꺼내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양파와 감자를 썰고 두부를 깍둑 썰어 넣으면서 영희는 민준이가 어릴 적 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아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잡채도 만들고 시금치 무침에 김치전까지 정성껏 부쳐냈어요. 1시간 반 정도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는 동안 수아는 소파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자 그제야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우와,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민준이는 반갑게 영희를 맞이했지만 수아는 여전히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식탁을 정성껏 차리고 의자까지 정리한 후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야, 이리 와서 밥 먹자. 네가 좋아한다던 잡채도 만들었어. 수아는 한숨을 푹 내쉬며 느릿느릿 일어나 마지못해 식탁으로 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오는 모습에서 영희는 이미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죠. 그런데 수아가 상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올드한 반찬을 먹어요? 저희는 샐러드 위주로 먹는데. 영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며느리가 내뱉은 말은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민준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수아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참다 못한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내가 이 집 마련하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쓴 거 알지? 그런데 최소한의 고마움 정도는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아껴 살아온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영희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죠. 고마운 줄 모르냐니 고작 이 정도 아파트에 절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을 고작 이 정도라고 말하다니요. 영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영희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0억짜리 서울 외곽 아파트 해줄 거였으면 차라리 강남 아파트 전세라도 해줬으면 절을 했죠. 이런 데서 누가 살아요? 출퇴근하는데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영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정성껏 골라서 마련한 집을 며느리는 이런 데라고 표현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호흡조차 할 수 없었죠. 눈앞이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수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준이는 수아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신용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영희에게 다가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승진 탈락하고 나서 예민해졌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희의 귀에는 아들의 변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영희는 식탁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영희의 손이 떨렸고 민준이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도 제대로 된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밤늦은 시간, 차가운 바람이 영희의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영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고 수아의 차갑고 비웃는 얼굴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아의 차갑고 비웃는 표정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죠. 강남 아파트 전세라도 해줬으면 절을 했죠. 영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파트 계단을 닦던 날들, 잠을 참아가며 편의점 냉장고를 정리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며느리에게 이런데라는 말 한마디로 평가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영희는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영희가 집을 나선 후 신혼집에서는 민준이가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아까 엄마한테 한 말은 좀 심했던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모았는데. 수아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죠.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10억으로 서울 외곽 아파트밖에 못 사주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굴더라고. 내 친구들은 다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데.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께 형식적인 전화 한 통만 걸었습니다. 영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민주는 제대로 된 사과도 위로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통화를 끊었어요. 수아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했으니 이제 됐네.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간섭도 안 하겠지. 그날 밤 이후 영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희는 며느리 연락을 피하며 정신적 충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려오는 느낌의 한숨부터 나왔고 밥맛도 없어서 미움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 여사가 영희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그저 환절기 감기라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었거든요. 한편 수아는 영희가 연락을 피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영희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추석에는 집에 오는 거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송편이랑 잡채 준비해 놓을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요.
수아가 해외여행 예약을 해놨대요.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영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명절조차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아가 직접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해외여행 예약해뒀으니까 따로 안 찾아뵐 거예요. 참, 송편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안 먹으니까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고 마치 업무 보고하듯 기계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대답했죠. 그래, 알았다. 좋은 여행 다녀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주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미 반죽해 놓은 송편 재료들이 도마 위에 놓여 있었고 영희는 그걸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추석 당일 영희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차례상도 차리지 않은 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영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죠.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영희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간신히 힘을 내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영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준아, 엄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구나. 민준이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하지만 배경에서 수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 당신이 데려다 주기로 했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영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은 수아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내일 꼭 갈게요. 영희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수아가 민준에게 어머니 병원비 도와드릴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며 병문안조차 가지 못하게 강하게 압박했던 겁니다. 영희가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는 택배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과일 바구니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민준 올림. 영희는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병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외로움에 떨던 어머니에게 아들이 보낸 건 고작 택배 과일 바구니 하나였으니까요. 이러한 며느리의 도리부재는 동네 이웃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가 영희를 만나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영희 씨, 며느리가 명절에도 안 온다며?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다 그런가 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영희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의 안쓰러워하는 시선 속에서 영희는 큰 자괴감을 느껴야 했어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깨달았죠. 아들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라는 거요. 며칠 후 영희는 마침내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아내는 며느리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명절에도 안 오고 내가 아파 죽어도 관심도 없더구나.
민준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죠. 엄마, 수아는 요즘 직장일로 너무 바빠요. 승진 심사 기간이라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영희는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아내만 옹호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바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게 말이 되니? 택배로 과일이나 보내는 게 효도냐? 그것도 너 며느리 몰래 보낸 거지? 민준이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고 영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수아가 약속했던 생활비와 용돈을 매달 받아내기로요. 영희는 수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결혼 전에 네가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보내주기로 했잖아. 수아는 비웃듯 대답했죠. 어머님,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이제 강남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저희에게 돈을 달라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영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돼. 그것도 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절반밖에 안 나와. 수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일을 하시든지요. 요즘 60대도 다들 일하시던데요. 저희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지속적인 무시와 아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영희에게 평생을 헌신한 보답이 고통뿐이라는 극심한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영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등을 보며 영희는 눈물을 흘렸죠.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해 희생한 흔적인데 그 아들은 이제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결국 신혼집을 사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아들 부부의 태도에 종지부를 찍을 결심을 서서히 굳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거의 바닥난 통장 잔고에는 고작 2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모두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영희에게 남은 건 쥐꼬리만 한 돈뿐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영희는 중얼거리며 통장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며칠 후 영희는 신혼집에 놔두고 온 스카프를 가지러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수아와 통화한 후로 마음이 불편했지만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스카프였기에 꼭 찾아와야 했거든요. 영희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수아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영희는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멈춰 섰어요. 거실에서는 수아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인기척을 내려다가 문득 자신의 이름이 들려 발을 멈췄죠. 수아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 시어머니가 집 해줬다며? 부럽다. 요즘 그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 수아가 와인잔을 돌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해준 10억짜리 아파트? 그 돈으로 주식이나 투자했으면 지금쯤 강남에 집을 샀을 텐데. 서울 외곽 이런 데 박아놔서 뭐하게. 영희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차갑게 식어들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수아의 친구가 다시 물었죠. 그래도 공짜로 집 얻은 거잖아. 나 같으면 감사해서 매일 안부 전화라도 드릴 것 같은데. 수아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사는 무슨.
결혼 전에 약속한 용돈도 매달 보내라고 전화 왔더라고. 정말 웃기지 않아? 수아는 이어서 영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수아야, 결혼 전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보내주기로 했잖아. 수아와 친구는 그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고 영희는 문 뒤에서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수아의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헐, 진짜 그랬어? 공짜로 준 게 아니었구나. 용돈까지 달라고 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딱 잘라 거절했지. 우리가 강남 가려면 돈 모아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왜 드려? 어차피 연금도 나오시잖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1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좀 답답하시거든.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 와서 된장찌개, 잡채 이런 거 해줘? 나는 샐러드 먹는다니까 듣지도 않아.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나 봐. 시대가 바뀌었는데. 수아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비웃듯 말했죠. 그러니까 10억이면 강남 전세를 해주지. 어디 가서 이런데 산다고 말도 못하겠어.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 신발장을 붙잡아야 했고 입술을 깨물어 신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영희의 마음에 남아있던 아들 부부에 대한 마지막 애정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극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영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영희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고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할 수 없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며 영희는 차가운 바람을 맞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곧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롱한 그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아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로 그때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희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나 은희야. 정은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영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정은희는 30년 전 이사를 가며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은희야? 세상에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은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네 번호 받았어. 그동안 너무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나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우리 오랜만에 한번 만날래?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래, 좋아.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영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은희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은희는 영희가 기억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오는 은희를 보며 영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이미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신의 사업체를 성공시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말이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영희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은희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은희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영희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둘러대려 했지만 은희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이야기, 10억 원을 모아 신혼집을 마련해 준 이야기,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과 배신의 이야기까지 모두요. 은희는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영희야, 너는 네 인생이 없었구나. 아들을 위한 삶만 살았지. 너 자신을 위한 삶은 한 번도 살지 못했어. 영희는 은희의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희가 영희의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 그 며느리한테 당하기만 하면 안 돼.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뭐가 남았겠어. 돈도 거의 없고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한테는 아직 그 아파트가 있잖아.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들 부부가 살고 있지만 소유권은 내 거야.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됐어. 영희야,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은희는 영희에게 현재 아파트 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매각 시점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사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 지금이 매각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였죠. 영희야, 그 아파트 팔면 12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억이 올랐어. 영희는 은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 은희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네 이름으로 된 집인데 네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영희는 은희와의 만남을 통해 복수와 독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모멸적인 말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을 은밀히 계획하기 시작한 거죠. 카페를 나서며 은희가 영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생각해봐. 네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편히 살면서 너를 조롱하는 그런 것들한테 계속 당하고 살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영희는 은희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의 만남 일주일 후 영희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영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영희는 메모장에 적어둔 부동산 중개업소 목록을 확인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신혼집 근처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남자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희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죠. 제가 이 근처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급하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영희에게 차를 권하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느 아파트인데요? 영희가 신혼집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최근 들어 가격이 많이 오른 인기 단지였거든요. 아, 거기요. 요즘 그 단지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말 매각하시려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어요. 혹시 지금 거기 누가 살고 계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제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권은 제 명의니까요. 중개사는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뭔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부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영희가 중개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중개사님은 그냥 매각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아들 부부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중개사는 영희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매로 하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빨리 나갈 텐데요. 영희는 이미 은희에게 조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춰서 내주세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중개사는 영희의 단호함에 놀라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하루 동안 총 5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어요. 여러 곳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으면 더 빨리 팔릴 거라는 은희의 조언을 따른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영희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이 현실인지 확인하듯 매물 등록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파트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영희는 은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남은 예금과 소액의 투자 상품까지 모두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은희가 근처 카페에서 영희를 만나 조언해줬어요. 영희야, 투자 상품 해지하면 수수료 좀 떼이긴 하지만 지금 다 정리하는 게 나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영희는 은희의 말대로 은행을 찾아가 모든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죠. 고객님, 예금을 전부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좀 있는데 괜찮으세요?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지해 주세요.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며 영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을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것으로 되찾는다는 생각에 후련했습니다. 한편 수아와 민주는 영희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수아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로 쇼핑을 하고 있었고 민주는 퇴근 후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고 있었죠. 수아가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야 해. 세일한대. 같이 가자. 민준이 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어요. 또 쇼핑? 이번 달 카드값 엄청 나왔는데. 수아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리고 강남으로 빨리 이사 가야 한다니까. 여기는 쇼핑하기도 불편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멀어서 짜증나. 민주는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신혼집에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화려한 일상을 누렸어요. 며칠 후 영희는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좋은 소식입니다. 현금으로 즉시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가격 조건도 저희가 제시한 그대로 수락하셨고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중개사가 신난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일 당장 가능합니다. 매수자분이 아주 급하게 구하셨거든요. 영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중개업소에서 매수자를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 1억 원이 영희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영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중개업소를 나서며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입력하며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아, 너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팔았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 우편으로 확인하거라.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영희는 곧바로 우체국으로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잔금일, 퇴거일이 명확하게 적힌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우편물을 접수하고 나오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게 갠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고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편 신혼집에서는 민준이가 휴대전화 알림음을 듣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민준이는 황급히 수아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뭐야 이게. 어머니가 우리 겁주려고 하시나 봐. 설마 진짜로 팔았겠어? 그냥 우리한테 용돈 달라고 협박하시는 거지.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데. 엄마가 이런 농담을 하실 분이 아닌데. 수아는 소파에 다시 누우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명의라고 해도 우리가 사는 집인데 함부로 팔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있을 거야. 민준이는 여전히 찝찝한 표정이었지만 수아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자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건넸어요. 등기우편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함께 한 달 후 잔금일, 그리고 잔금일로부터 2주 이내 퇴거하라는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영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매수자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죠. 수아야. 진짜야. 엄마가 정말로 집을 팔았어. 수아가 황급히 달려와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계약서를 보던 수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수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수아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희는 이미 아들 부부의 전화를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은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희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잘했어, 영희야. 이제 시작이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매매잔금 전체를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영희의 통장에 찍혔고 영희는 그 숫자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10억으로 샀던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은희가 추천해준 유럽 여행 상품을 영희는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물었어요. 고객님, 정말 이 상품으로 하시는 거 맞으세요? 꽤 고가의 상품인데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걸로 할게요. 평생 이렇게 비싼 여행은 처음이네요. 여행 출발일은 일주일 후였고 영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새 집주인인 박 사장과 공인중개사가 신혼집을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중개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새 집주인 박 사장님이세요.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뒤에서 수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아직 이사 준비도 못했고요. 박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개사를 쳐다봤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잔금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이사 준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갈 곳을 찾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박 사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지금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갈 곳이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민주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박 사장과 중개사가 나가고 나서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민주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궜어요. 영희가 남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두 사람이 가진 건 월급과 신용카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달 카드값 갚기에 빠듯한 형편이었죠.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급하게 짐을 싸야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민준이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봤지만 모두 난색을 표했고 수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짐을 급하게 창고에 맡기고 당장 잠잘 곳을 찾아야 했죠. 첫날 밤 민준과 수아는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며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런 데서 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죠.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자신은 어떻게 대했던가요? 찜질방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맘 편히 잘 수도 없었고 짐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매일 사물함에 최소한의 것만 넣어둬야 했어요. 수아는 출근할 때마다 화장을 고치느라 찜질방 화장실에서 1시간씩 버텼고 민주는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수아가 민준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 당신이 엄마 좀 잘 구슬렸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민준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 탓을 해?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강남 아파트 해줬으면 절을 했을 거라고 한 게 누군데? 두 사람은 찜질방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다투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생활을 견디다 못한 수아가 값싼 모텔을 알아봤고 두 사람은 하루 3만 원짜리 모텔로 거처를 옮겼어요. 같은 시각 영희는 은희와 함께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은 영희는 승무원이 건네준 샴페인을 받아들었어요. 은희가 영희의 잔을 부딪히며 말했죠. 영희야, 축하해. 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영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하늘은 무한히 넓고 자유로웠어요. 영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영희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화를 감상했어요.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고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누볐습니다. 여행 중에 영희는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우연히 영감을 얻었어요. 가게 주인이 직접 만든 수제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영희는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은희에게 말했어요. 은희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늦지 않았잖아. 은희가 영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사업 시작한 게 50줄 넘어서야. 늦은 건 없어. 이 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영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영희는 곧바로 은희의 조언을 받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액세서리 샘플들을 바탕으로 국내 공방과 협업을 시작했고 진정성 있는 제품과 영희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영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품을 포장하고 고객들과 일일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한두 개씩 팔리던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포장하고 손편지까지 써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제품 품질이 정말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고객들의 리뷰가 쌓이면서 영희의 쇼핑몰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석 달 만에 영희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6개월 후에는 억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경제적 성공에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궈낸 결과였으니까요. 영희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강남 근처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전망 좋은 베란다가 있는 그곳에서 영희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시간은 영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수아는 영희의 복수 이후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출근하다 보니 회사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거든요. 결국 수아는 업무 능률 저하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민주는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지만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며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동네 찜질방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찜질방 입구 근처 편의점에서 영희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준과 수아가 컵라면을 사들고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수척했고 수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희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지만 영희는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영희는 백미러로 찜질방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희는 달랐죠. 영희는 자신이 누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끽하며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주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빛나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웠고 영희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을 넘어서 수아에게는 배은망덕의 대가를, 민준에게는 방관의 결과를 깨닫게 해준 삶의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희야, 오늘 민준이랑 수아를 봤어. 찜질방에서 라면 사들고 가더라. 마음이 아프긴 한데 후회는 안 돼. 곧 은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넌 내 선택을 후회할 필요 없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영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오후 영희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쇼핑몰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를 확인한 영희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초라한 모습의 민준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셔츠를 입은 민준의 모습은 영희가 기억하던 깔끔한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은 어머니 앞에서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민준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민준은 일어서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덕분에 아파트의 소중함과 돈의 귀함을 깨달았어요. 수아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찜질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깨달았니? 나는 평생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너를 키웠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말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희가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죠. 민준이 거실로 기어들어오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매달 엄마께 용돈도 드릴게요. 수아도 이제 달라졌어요. 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아, 나는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 10억이라는 돈으로 집을 사줬고 명절에도 찾아오라 했고 아플 때도 연락했지.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수아는 나한테 강남 아파트 해줬으면 절을 했을 거라고 했고 너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니.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영희가 일어서며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지만 영희는 단호하게 외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영희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영희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되뇌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쇼핑몰 재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20번 넘게 울리는 전화에 결국 받고 말았어요. 엄마, 수아가 쓰러졌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고 배경에서는 병원 응급실의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니? 민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수아가 의식을 잃었어요. 영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눈을 감았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니? 민준이 급하게 병원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민준아, 엄마는 갈 수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민준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요. 수아가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희의 손은 한참 동안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준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수아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중증 근무력증이래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인데 치료를 안 하면 호흡 근육까지 마비될 수 있대요. 치료비가 1년에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돈이 없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영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영희도 들어본 적 있는 치료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병이었죠. 영희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영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영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영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민준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제발 수아를 살려주세요. 치료비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갚아드릴게요. 제 월급 전부 드릴게요. 제발이요. 영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수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10억짜리 아파트에 절이라도 하라고 했던 그 말 기억나니?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안 왔던 거 기억나니?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수아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울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매일 말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수아의 일이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영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영희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아가 자신에게 보였던 과거의 잔인함과 무관심을 떠올리면 영희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죠. 나는 평생을 희생했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한편 병원 병실에서 수아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아는 시어머니 영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외면하고 올드하다고 비웃었던 일,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차갑게 통보했던 일, 용돈을 달라는 전화에 냉정하게 거절하며 강남 아파트 운운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해줬으면 저를 했죠라는 자신의 망언을 되새기며 수아는 괴로워했어요. 아파 보니 비로소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수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어떻게 평생을 희생하신 분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수아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주는 병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수아를 돌봤지만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병원비 청구서를 볼 때마다 민준이 어깨는 더욱 축 처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병실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다 민준을 보고 물었죠.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영희에게 또 다른 고뇌를 안겨줬습니다. 복수는 완성했지만 며느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가 하는 인간적인 도리 사이에서 영희는 복잡한 감정적 갈등을 겪어야 했어요. 영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졌고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자문했죠. 내가 너무 잔인한 건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수아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자신을 조롱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영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충분히 베풀었어.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차례야. 영희의 쇼핑몰 사업은 계속 성장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고객들과 밝게 웃으며 상담하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영희의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수척한 얼굴을 본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힘들어? 영희는 은희에게 민준과 수아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던 일, 며느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소식, 치료비를 도와달라는 절박한 전화까지요. 은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영희야,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고 내 결정이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의 위기 때문에 얻었던 평화로운 일장이 다시금 위협받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복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인가? 영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영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수아가 내일 큰 수술을 받아요. 면역글로 불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수술이 미뤄지고 있어요.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수아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영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영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영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고 영희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수아의 병세가 악화되는 와중에 민주는 어머니에게 기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의지하지 말자. 내가 책임져야 해. 다음 날부터 민주는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내자마자 새벽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차들에 기름을 넣어주며 허리를 굽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준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병원비 청구서가 쌓여갈 때마다 민주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이사짐 센터에서 용역일까지 받아서 했고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죠. 한 달 후 민주는 자신이 모은 돈을 들고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밀린 병원비 중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원무과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면 되죠. 제 아내를 살려야 하니까요. 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아의 병을 치료해 줄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대학병원 의사였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우야, 나 좀 도와줘. 수아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줄 수 있니? 준우는 민준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형, 우리 병원 신경과 최 교수님이 중증 근무력증 전문이야. 내가 소개해 줄게. 민주는 준우의 소개로 최 교수를 만났고 최 교수는 수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한 후 치료 계획을 세워줬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면역글로 불린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됩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치료비 꼭 마련하겠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가 사준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고 비싼 시계와 명품 가방들도 모두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어요. 심지어 대학 졸업장과 상장들이 들어있던 액자까지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켜보던 병원 간호사들도 감동했어요. 한 간호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죠. 보호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헌신적인 남편은 처음 봐요. 민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니까요. 당연한 일이죠. 영희는 민준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은희가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영희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영희야, 민준이가 요즘 엄청 고생하면서 아내 치료비 벌고 있다더라. 하루에 3군데씩 일한대. 영희는 은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야죠. 이제라도 철이 드는군요. 하지만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 중학교 때 축구부에서 땀 흘리던 모습, 대학교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비로소 아들이 과거의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성장했음을 직감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아는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가 민준을 진료실로 불러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면역 수치도 안정되고 있고 근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치료하면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합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고 병실에서 천천히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민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수아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병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준이 퇴근 후 병원을 찾아왔어요. 민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수아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민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못되게 굴었어.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아는 퇴원 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영희에게 장문의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 10장에 빼곡하게 적힌 글에는 수아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시며 모은 돈으로 저희에게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운운하며 어머님을 모욕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서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배은망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반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평생 어머님께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수아는 편지를 쓰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편지지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영희는 우편함에서 수아의 편지를 받아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직접 만나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며칠 후 영희는 익명으로 수아의 재활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전동 휠체어와 재활 운동 기구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배송 기사가 병실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수아와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배송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 기부라고 하셨어요. 받는 분 성함만 확인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선물인지를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감사해요. 영희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회복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영희는 은희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야, 나 민준이한테 익명으로 재활기구 보냈어. 은희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넌 어머니야. 미워도 결국 자식은 자식인 거지.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마셨어요. 미운 건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거지. 내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수아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아는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영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개월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투룸 전세를 얻었어요. 비록 예전 신혼집보다는 훨씬 작고 낡았지만 민준과 수아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밤 민주는 영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작은 집이지만 전세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얻은 첫 집입니다. 이제야 제가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영희는 메시지를 받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영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영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구나.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메시지를 받고 비로소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소됨을 느꼈어요. 수아의 건강 회복과 아들의 자립을 통해 두 번째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 영희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 됐네. 영희는 꿈속에서 남편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요. 영희는 자신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월 매출 3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어요. 영희는 사무실을 따로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갔고 품질 좋은 제품과 진심 어린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사업으로 번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어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고 이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신문 기자가 영희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죠. 사장님, 이렇게 큰 기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의 저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영희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영희는 대학교와 여성단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영희의 삶은 이제 아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되어 있었죠. 한편 수아는 병원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교수가 진료실에서 수아에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관리만 잘하시면 제발 걱정도 없어요. 수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과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민준도 눈물을 글썽이며 수아를 꼭 안아줬어요. 완치 후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단체였고 수아는 대표를 맡아 직접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 힘든 병을 이겨내셨어요? 수아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죠. 가족의 사랑과 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아의 봉사활동은 점점 확대되어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아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수아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이 났어요. 민주는 작은 집이지만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매년 어머니의 생신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영희의 65번째 생일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민준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키운 카네이션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 때처럼 정성껏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며 키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카네이션 화분을 거실 창가에 정성껏 놓았어요. 매년 생일마다 민주는 빠짐없이 직접 키운 꽃과 손편지를 보냈고 영희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영희는 자신이 후원하는 봉사단체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활기가 넘쳤어요. 영희가 부스를 돌아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희망의 손길에서 준비한 수제 비누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희귀병 환자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리자 수아가 봉사단체 부스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민준이 박수를 나르며 아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발걸음이 멈췄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아도 영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준도 어머니를 발견하고 황급히 수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수아가 먼저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온 수아는 영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희는 수아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수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보잖니. 영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수아를 일으켜 세운 영희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영희가 자신을 용서했음을 직감했고 더욱 눈물을 쏟아냈죠. 민준도 다가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영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다 컸구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네. 영희는 두 사람을 근처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이 내가 바랐던 전부란다. 엄마한테 의지하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길 바랐어.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그 집을 파는 게 저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요. 수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평생 용서를 빌며 살겠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날 이후로 영희와 민준 부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영희는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줌으로써 더 큰 유산을 전달했습니다. 자립의 소중함,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유산을요. 몇 달 후, 영희는 은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영희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였던 것 같아? 은희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을 판 거요. 그때 그 결정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외롭게 늙었을 거예요. 은희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잘했어, 영희야. 넌 정말 용감했어. 영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영희의 마음도 그만큼 평화로웠어요. 1년 후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늦었지만 빛나는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출판사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예상 외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에는 영희가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30년,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 다시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과 시니어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영희의 용기에 감동했죠. 출판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아들에게 집을 팔았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 결정이 저와 제 아들 모두를 성장시켰으니까요.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영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희의 책은 세대 간의 소통과 독립적인 노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영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영희의 메시지는 많은 부모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산책하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하며 저녁에는 봉사활동이나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영희는 스스로의 빛나는 노력과 단호한 결단으로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김영희라는 이름 그 자체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희의 휴대전화로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수아가 엄마 좋아하시는 잡채 만들고 싶대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영희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자유롭고 당당하게 홀로 선 여성의 모습으로 영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아름답게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성이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영희는 아들에게 집을 팔아버린 그 결단으로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배은망덕했던 며느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유부단했던 아들은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성장했고 영희 자신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사회 공헌가가 되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냉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